오늘은 팝의 제왕 마이클 잭슨의 인생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팝의 제왕, 마이클 잭슨의 삶과 유산, 마이클 조셉 잭슨. 이 이름은 단순한 가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는 한 시대를 풍미하고 음악의 경계를 허물며 전 세계를 춤추게 했던 팝의 제왕입니다. 그의 삶은 화려한 영광과 그림자 같은 고통이 교차하는 드라마 그 자체였죠. 오늘은 그의 파란만장했던 여정을 따라가며 왜 그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의 비극과 천재성. 1958년 8월 29일 인디애나주 게리라는 작은 공업 도시에서 마이클 잭슨은 8남매 중 7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가난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은 넘쳤습니다. 아버지 조셉 잭슨은 엄격한 규율 속에서 아이들을 혹독하게 훈련시켰고, 이는 훗날 잭슨5라는 전설적인 그룹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이클은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5살의 나이에 이미 놀라운 가창력과 춤 실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죠. 그의 어린 시절은 쉼없는 연습과 공연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과 강압적인 훈련은 그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를 완벽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1969년 잭슨5는 모타운 레코드와 계약하며 I Want You Back으로 데뷔했고, 이 노래는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며 그들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어린 소년 마이클은 이미 팝스타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솔로 아티스트의 탄생과 오프 더 월. 1970년대 중반 마이클은 그룹 활동과 병행하며 솔로 앨범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 퀸시 존스와 손잡고 발표한 앨범 오브 더 월은 그를 진정한 솔로 아티스트로 우뚝 서게 했습니다. 이 앨범은 팝, 디스코, R&B를 완벽하게 결합하며 평단의 찬사를 받았고, 던톤 덮어칠 마이게 티너우과 Rock With You 같은 히트곡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앨범은 마이클이 단순한 아이돌이 아닌 자신의 음악 세계를 구축한 아티스트임을 증명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잭슨5의 막내 소년이 아닌 자신만의 스타일과 비전을 가진 음악가였습니다. 스릴러와 팝 음악의 혁명. 1982년 마이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앨범으로 손꼽히는 스릴러를 발표했습니다. 이 앨범은 단순한 음악 앨범이 아니라 팝 문화의 혁명이었습니다. 빌리 진, Beat It, 그리고 동명의 타이틀곡 스릴러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죠. 특히 14분짜리 뮤직비디오 스릴러는 영화 같은 스토리와 안무로 뮤직비디오라는 장르를 개척했습니다. 그는 이 앨범으로 8개의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했고 전 세계적으로 6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스릴러는 음악 산업의 판도를 바꾸었고 마이클 잭슨은 그야말로 팝의 살아있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문워크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따라하는 춤이 되었으며 그의 스타일은 패션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Bad Dangerous 시대를 거치며 스릴러의 엄청난 성공 이후 마이클은 1987년 앨범 말을 발표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이 앨범은 Bad, The Way You Make Me Feel, Man Into TM Miller 등 5개의 빌보드 1위 싱글을 배출하며 또 다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의 음악은 더욱 진화했고 사회적 메시지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앨범 Dangerous는 Black or White와 Heal the World 같은 곡을 통해 인종차별과 환경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Heal the World는 특히 그의 순수한 마음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삶의 그림자, 끝없는 논란과 고통.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끝없는 고통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 늘 외로웠고 대중의 과도한 관심은 그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1990년대부터 그는 여러 차례 성형수술을 감행하며 외모에 변화를 주었고 이는 대중의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시련은 아동 성추행 의혹이었습니다. 199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제기된 이 혐의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2번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의 명예와 영혼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겪었던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 약물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은 음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류애와 평화를 노래하며 자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그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고 그를 이해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여정과 영원한 안식. 2009년 마이클은 런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This is 콘서트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무대에 서서 팬들과 소통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6월 25일 마이클 잭슨은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50세였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수많은 팬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 수많은 유명 인사들과 팬들이 그를 추모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그가 남긴 유산과 음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음악적 천재성과 함께 그가 얼마나 순수하고 고통받는 영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기억될 팝의 전설. 마이클 잭슨은 떠났지만 그의 음악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세대를 초월하여 사랑받고 있으며 그의 춤과 퍼포먼스는 여전히 수많은 아티스트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던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그의 삶은 비극적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남긴 음악과 유산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팝의 제왕으로서 그리고 외로웠던 한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인생 이야기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헤르만 헤세의 인생 이야기, 영혼의 방랑자.
칼부의 좁은 골목을 걸어다니는 소년이 있었다. 이름은 헤르만. 다른 아이들처럼 쾌활하게 뛰어놀기보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발끝에 놓인 돌멩이들을 세거나 숲속으로 이어지는 길을 묵묵히 응시하곤 했다. 그의 집은 경건한 기독교 신앙의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성경과 신학 서적들이 쌓여 있었다. 부모님은 그가 신의 길을 따르는 훌륭한 신학자가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소년의 가슴 속에서는 신의 목소리보다 더 거칠고 더 자유로운 무언가가 울부짖고 있었다. 그것은 낯선 풍경을 향한 동경이었고 세상의 모든 금기를 깨부수고 싶어 하는 충동이었다. 헤르만은 자신의 영혼이 두 개의 극단적인 세계에 동시에 속해 있음을 느꼈다. 하나는 부모님이 대표하는 질서와 신성한 빛의 세계였고, 다른 하나는 그가 알 수 없는 감각과 본능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계였다. 학교는 그에게 고통스러운 감옥이었다. 그는 정해진 규칙과 틀에 갇히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그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속삭였다. 너의 길은 여기에 없다. 너의 길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결국 그는 모두의 기대를 배신하고 학교를 떠났다. 그의 영혼은 이제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방황하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시계 제조 공장의 수습공이 되었다가 서점의 점원이 되기도 했다. 세상의 규칙을 배우려 노력했지만 그의 영혼은 언제나 거리를 두었다. 그는 자신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마치 유리벽 안에 갇힌 존재처럼 느꼈다. 그에게 위안을 준 것은 오직 책과 자연뿐이었다. 그는 숲속을 걷고 강가에 앉아 물의 흐름을 바라보며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미지의 대륙을 탐험했다. 그는 잉크 냄새가 나는 종이 위에서 마침내 자신의 진짜 언어를 발견했다. 서점에 앉아 몰래 시를 쓰고 밤늦도록 소설의 문장들을 다듬는 것이 그의 유일한 기쁨이었다. 그의 영혼은 비로소 집으로 돌아온 것만 같았다. 젊은 헤르만은 마침내 문학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페터 카멘친트의 성공은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고 그는 세속적인 성공의 달콤함을 맛보았다. 하지만 그의 내면의 방랑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성공이라는 가면 아래에서 더욱 깊은 고독을 느꼈다. 그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조차 그의 영혼을 온전히 가두지는 못했다. 그는 여전히 고독한 여행자였고 자신의 영혼을 이해해줄 단 한 사람을 찾아 헤매는 외로운 사람이었다. 1914년 유럽 대륙의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헤르만은 이성 없는 광기와 파괴의 소용돌이를 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평화를 외치는 글을 썼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비난과 오해를 받았다. 한때 그를 칭송했던 사람들은 그를 조국을 배신한 자라고 손가락질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내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고 그의 막내 아들은 병에 걸렸다. 그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헤르만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절망의 나락에서 그는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한 가지 길을 택했다. 바로 정신분석가에게 자신의 내면을 맡기는 것이었다. 그는 칼융의 제자인 요제프랑을 만나 심리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갔다. 헤르만은 자신의 영혼에 존재하는 두 세계,
선과 악, 바두다 보다 질서와 혼돈의 이중성을 비로소 직면했다. 이 시기의 고통스러운 탐색은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로 탄생했다. 영혼의 빛과 어둠이 싸우는 소년 싱클레어의 이야기, 데미안, 문명과 야생의 경계에서 고뇌하는 지식인 하리의 이야기, 황야의 1위는 바로 그의 찢겨진 영혼의 초상화였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자신만의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섰다. 헤르만은 혼돈과 소란이 가득한 독일을 뒤로하고 스위스의 몬타뇰라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그는 작은 집을 빌려 자신만의 평화로운 성을 쌓았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관심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혼자였다. 새벽에는 마당을 거닐며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고, 낮에는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렸다. 물감으로 그려낸 그의 그림들은 소박했지만 그의 내면의 평화를 그대로 담고 있었다. 몬타뇰라의 푸른 하늘과 평화로운 호수는 그의 영혼에 안식을 주었다. 그는 이곳에서 그의 삶의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그리고 모든 고통과 번뇌는 결국 영혼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임을 깨달았다. 헤르만은 이제 더 이상 도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빛과 그림자, 이중적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하나의 작은 우주로 인식하며 그 우주를 끊임없이 탐구했다. 그의 마지막 작품 유리알 유희는 그의 인생의 모든 지혜를 담은 거대한 결론이었다. 지식과 예술, 그리고 영혼의 통합을 꿈꾸는 이야기.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스스로의 긴 방랑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노년의 헤르만은 소박하고 고요한 삶을 살았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존재했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고요히 관찰했다. 사람들은 그를 은둔자라고 불렀지만 그는 결코 외롭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는 이미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행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계속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소설이었다. 방황하고 고통받고 마침내 스스로의 길을 찾아낸 한 영혼의 위대한 이야기였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헨리 포드의 인생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헨리 포드, 끝나지 않는 대화. 시작하며 시간을 거슬러 포드를 만나다. 우리는 1940년대의 어느 조용한 오후, 미시간 주 디어본의 한 서재에 앉아 있다. 창밖으로는 포드 자동차 회사의 공장들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다. 낡은 가죽 의자에 앉아 있는 그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예리하다. 그의 이름은 헨리 포드.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끌고 현대 사회의 풍경을 바꾼 혁명가이다. 안녕하세요, 포드 씨.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빙긋 웃으며 손짓했다. 앉으시오. 바쁘긴.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니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 일부, 꿈을 꾸는 소년, 그리고 젊은 기술자.
당신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기계에 관심이 많으셨다고요? 그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다. 그래, 농장에서 일하는 건 싫었어.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도 의미 있었지만 내겐 기계가 더 흥미로웠지. 증기기관차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 거대한 쇳덩이가 뿜어내는 힘과 속도라니. 나는 그때부터 생각했어. 이런 힘을 우리 삶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그래서 디트로이트로 가셨군요. 맞아. 디트로이트는 꿈을 쫓는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도시였지. 그곳에서 에디슨 조명 회사에 들어갔고 증기기관과 전기 기술을 배우며 밤낮으로 연구했어. 낮에는 에디슨의 일을 하고 밤에는 내 창고에서 나만의 마차 없는 마차를 만들었지. 대화, 아내와의 약속. 당시 아내이신 클라라 부인이 큰 힘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의 꿈을 온전히 지지해 주셨다고요.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클라라는 나의 가장 큰 조력자였네. 밤늦게까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돌아와도 그녀는 늘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지. 한 번은 엔진 소음 때문에 이웃들이 항의하자 그녀가 직접 찾아가서 남편이 세상을 바꿀 기계를 만드는 중이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했어. 그런 그녀의 믿음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포기했을지도 몰라. 그 마차 없는 마차가 바로 쿼드리사이클 과줄살거이군요. 당신의 첫 번째 자동차. 그래. 1896년 6월 4일 새벽이었지. 내 손으로 만든 기계가 덜컹거리며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의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네. 나는 그 작은 기계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 2부, T모델과 컨베이어 벨트, 혁명의 서막, 인터뷰, 자동차를 모두에게, 쿼드리사이클을 시작으로 포드 모터 컴퍼니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표는 단순히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죠. 모든 사람이 차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맞아, 당시 자동차는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네. 수공업으로 만들어져 너무 비쌌고 수리도 어려웠지. 나는 생각했어.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니라 농부도 노동자도 누구나 타고 다닐 수 있는 생활 필수품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려면 가격을 낮추고 생산을 혁신해야 했지. 그 결과가 바로 모델 T입니다.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하셨고요. 모델 T는 내 철학의 정수였네. 단순하고 튼튼하며 수리하기 쉬워야 했지.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는 이 모델 T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네.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차 한 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각자 맡은 부품만 조립하도록 한 거야. 마치 도살장에서 소를 해체하는 방식을 역으로 적용했지. 분업과 흐름의 원리였어. 대화, 노동자와의 약속. 컨베이어 벨트는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지만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반복적이고 지루한 작업이었을 텐데요. 그런데도 당신은 하루 5달러라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임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당신을 미쳤다고 했다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내가 돈을 낭비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나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임금을 줘야만
그들 역시 내 차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생기는 거야. 나의 노동자들이 나의 고객이 되는 거지. 게다가 높은 임금은 이직률을 낮추고 숙련된 노동자들을 붙잡아두는 효과도 있었어. 결국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지. 이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합리적인 경영 전략이었네. 그렇다면 노동의 단순화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요. 하다야, 물론 있었지. 하지만 나는 이렇게 대답했네. 사람은 생각하는 일을 하고 기계는 반복적인 일을 한다. 이것이 효율적인 것 아니냐? 인간은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라 기계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네. 물론 그 과정에서 오는 단점들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수많은 사람이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의 반경이 넓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네. 3부 성공의 그림자 그리고 고뇌하는 기업가 인터뷰 성공의 그림자 모델 T의 성공은 당신에게 엄청난 부와 명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성공은 양날의 검과 같지. 회사가 커질수록 내가 처음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문제들이 생겨났어. 나는 오직 효율성과 최고의 품질만을 생각했네. 그래서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싫어했고 경영진의 의견 충돌보다는 내 결단이 더 빠르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의 방식이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했음을 알게 되었어. 당신의 아들이자 후계자였던 에드셀 에츠오폴과의 갈등도 있었죠. 에드셀은 나와는 다른 사람이었네. 그는 디자인과 다양성을 중시했고 나는 오직 생산과 효율만을 고집했지. 나는 모델 T의 성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지만 시장은 변화하고 있었어. 제너럴 모터스 GM의 경쟁자들이 다양한 디자인의 차를 내놓으며 포드를 위협했지. 나는 그때 내 고집이 얼마나 큰 실책이었는지 깨달았네. 에드셀의 의견을 더 경청했어야 했어. 대화, 새로운 도전과 후회. 모델 T의 생산을 중단하고 모델 A를 내놓았을 때의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당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했을 텐데요. 자존심? 자존심 때문에 회사가 무너질 수는 없지. 모델 T는 나의 역작이었지만 이제는 시대에 뒤처졌네. 나는 과거의 영광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모델 A는 단순한 신형차가 아니라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나의 선언이었네. 당신은 성공한 기업가이자 동시에 자신의 한계와 실패를 인정한 인간적인 면모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네. 나는 내 길을 걸어갔을 뿐이고 그 길이 때로는 옳았고 때로는 틀렸지. 하지만 한 가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네. 나는 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고 자동차가 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었네. 그리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것을 바쳤지. 사부 유산을 남기고 시작하며 마지막 질문. 인터뷰의 시간이 끝을 향하고 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할 차례다. 포드 씨, 당신은 자동차의 왕으로 불립니다. 당신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동차 그 자체가 아니네. 컨베이어 벨트도 $5 임금도 아니지. 내가 남긴 것은 자유라고 생각하네. 자동차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네. 먼 곳에 가족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자유 말일세. 나는 사람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었네. 그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였고 나의 가장 큰 유산이라네. 마치며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헨리 포드는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의 혁신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의 이름은 자동차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진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지 버나드 쇼의 인생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더블린의 축축한 공기. 끝없이 잿빛이었던 1856년의 하늘 아래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조지 버나드 쇼. 부유하지도 그렇다고 아주 가난하지도 않은 중산층 가정의 둘째 아들로. 그가 태어난 집안은 언제나 음악과 술의 묘한 조화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는 종종 술에 취해 엉망진창이었고 어머니는 그런 현실을 외면하듯 밤마다 음악에 몰두했다. 특히 어머니의 친구이자 음악 교사였던 조지 벤더 루어리는 쇼의 집에 살며 그의 어린 시절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쇼는 학교를 싫어했다. 교실의 딱딱한 규칙과 주입식 교육은 그의 자유로운 영혼을 질식시키는 것 같았다. 그는 차라리 박물관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는 것을 즐겼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연극 무대를 관찰하며 그는 자신만의 대본을 조용히 쓰고 있었던 셈이다. 16살이 되자 쇼는 학교를 그만두고 부동산 회사에 취직했다. 그의 비범한 재능은 곧 빛을 발했고 그는 빠르게 승진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글과 예술을 향해 있었다. 서기와 작가 사이의 간극은 그에게 점점 더 거대한 심해처럼 느껴졌다. 결국 20살이 되던 해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런던으로 향했다. 어머니와 누이들이 먼저 자리를 잡은 런던은 그에게 기회의 땅이 될 것만 같았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런던은 그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새방에서 살며 매일 아침 글을 썼다. 5편의 장편 소설을 썼지만 단 한 곳의 출판사도 그의 작품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편집자들의 거절 편지는 그의 책상 한 귀퉁이에 쌓여 작은 탑을 이루었다. 그는 하루 한 끼만 먹으며 버텼다. 가끔은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며 배고픔을 잊었다. 굶주림 속에서 그는 세상의 부조리를 목격했다. 가난한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과 그들을 착취하는 사회 구조는 그에게 깊은 분노를 안겨주었다. 이때 그는 사회주의 사상에 눈을 뜨게 된다. 특히 헤어드 윌리엄스라는 친구의 추천으로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단순한 문학가가 아닌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런던의 한 공원에서 열린 헨리 조지의 연설을 듣고 그는 사회주의 단체인 페이비언 협회에 가입한다. 페이비언 협회는 혁명 대신 점진적인 사회 개혁을 추구하는 단체였다. 쇼는 타고난 연설가였다.
무대 위에서처럼 그는 청중을 사로잡는 재주가 있었다. 그의 재치와 논리, 그리고 유머가 가미된 연설은 딱딱한 사회주의 이론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드럽게 스며들게 했다. 그는 나는 소설을 쓰는 대신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회고했다. 글쓰기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소설에 매달리지 않고 그는 비평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미술, 그리고 연극 비평을 쓰기 시작했다. 그의 비평은 날카롭고 신랄하며 동시에 유머가 넘쳤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낭만주의 연극을 가차없이 비판하며 연극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사회의 진실을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비평은 독자들에게 짜릿한 쾌감을 선사했고 그는 날카로운 버나드 쇼로 불리며 런던 문단에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마침내 쇼는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기로 결심한다. 그는 문제희곡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식의 연극을 쓰기 시작했다. 첫 작품인 과부의 집은 사회의 위선을 꼬집는 내용으로 그를 향한 비난과 찬사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그의 연극을 불쾌하지만 사실적인 연극이라고 평가했다. 그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사회의 민감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었다. 직업 여성의 집에서는 매춘을, 인간과 초인에서는 진화론과 성 역할을, 피그말리온에서는 계급사회의 허상을 다루었다. 그는 모든 등장인물에게 동등하게 발언권을 주며 관객들로 하여금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들었다. 그의 희곡은 단순한 줄거리를 넘어선 지적 토론의 장이었다. 특히 피그말리온은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며 그의 명성을 확고히 했다. 거리에 꽃 파는 아가씨, 일라이자가 언어 교정을 통해 상류 사회의 숙녀로 변모하는 이야기는 언어와 계급의 상관관계를 통렬하게 꼬집었다. 사람들은 그의 천재적인 재치와 깊은 통찰력에 열광했다. 그의 연극은 더 이상 일부 지식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일반 대중들도 그의 작품에 열광했고 그의 이름은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 극장의 간판을 장식하게 되었다. 1925년 마침내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그에게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특유의 냉소적인 태도로 노벨위원회가 나에게 상을 주었다니. 이제 그들은 나를 용서했군이라며 농담을 던졌다. 그는 상금을 거부하려 했으나 결국 스웨덴 영국문학진흥기금으로 기부했다. 상 자체보다는 상이 의미하는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이후에도 쇼는 쉬지 않고 글을 썼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 연극뿐 아니라 수많은 에세이와 연설을 남겼다. 그는 채식주의자였고 금주를 실천했으며 롱런한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 그가 80살이 되었을 때 그는 기자들에게 나는 아직도 젊은이들의 활발한 에너지를 부러워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1950년 94의 나이로 그는 세상을 떠났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의 거대한 희극으로 여겼다. 그는 묘비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라고 쓰기를 바랐다고 한다. 이는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태도였다. 망설이는 대신 행동했고 침묵하는 대신 목소리를 냈으며 안주하는 대신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했다.
그는 단순한 극작가가 아니었다. 그는 사회의 허위와 위선을 비판하고 인간의 삶과 사회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 위대한 지식인이자 그 자체로 한편의 흥미로운 연극이었다. 그의 삶은 우리가 우물쭈물하는 대신 무엇이든 시도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